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혁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이 다소 길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수업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송미인곡 마무리 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수업을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자, 준비됐죠? 자, 송미인곡 마무리 시작해봅시다. 네, 교과서 85페이지입니다. 학습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학습활동의 구성 자체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스스로의 감상도 해보고 다른 맥락도 가져와 보는 그런 식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학습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맨 처음 거 1번 학습활동을 한번 보죠.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을 감녀와 을녀로 우리 구분했습니다. 그죠?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앞쪽을 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시 멈춰도 괜찮겠죠? 멈추고 어떤 내용이었구나, 감녀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을녀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감녀가 말하고 을녀가 말하고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가진 다음에야 이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계속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자, 먼저 감녀는 을녀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물어봤어요. 제 가는 겨각시 하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을녀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떠오르나요? 네. 지금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대충은 떠오를 거예요. 뭐 시어나 식구 같은 게 짧게 짤막짤막하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냥 그 주제 자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을녀가 감녀에게 처음으로 한 대답은 헤어졌다라는 거였어요. 자, 적어볼까요? 임과 헤어졌다고 답했다. 근데 앞에 어떤 게 들어가면 더 좋을까? 임과 헤어졌다고 답한 건 우리가 알겠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이었어. 자신의 탓이었어요. 자신의 탓 플러스 또 어떤 뉘앙스도 풍겼죠? 어떤 운명에 체념하듯이 조물의 탓이구나 라는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탓, 자신의 잘못 혹은 조물의 탓 운명의 탓으로 임과 헤어졌다고 답했다 라고 적어주면은 충분합니다. 그죠? 거기에 감녀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글란 생각 마오 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을녀가 바로 또 말을 하죠. 맺힌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미 잘 지냈는지 걱정했습니다. 떠오르나요? 내용이 잘 떠오르나요? 방금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이미 잘 지내는지 걱정을 해요. 뭐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떠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보죠.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과 강을 헤맸다. 그죠? 막 임의 소식이 안 들리니까 내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꽤 험한 산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강에도 갔다가 근데 빈배만 있고 막 그런 식의 내용들, 상황들 여러분들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뭘 적어줄 수 있을까? 산과 강을 헤매니까 굉장히 얘가 기진맥진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치? 힘을 다 하니까 지쳐요. 그럼 뭐에 들어? 그렇죠. 풋잠이 잠깐 들어요. 잠깐 잠에 든단 말이야. 거기서 뭘 꾸죠? 꿈을 꾸죠.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임을 만나는 꿈을 꾼 후에 감정이 어땠을까? 만약 기뻤을까? 아닙니다. 슬픔에 잠깁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요. 뭐 말할 것 같으니까 깨버리고요. 그죠? 슬픔에 잠깁니다. 임을 만나는 꿈을 꾼 후에 슬픔에 잠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녀는 마지막에 뭐라고 펀치라인을 남깁니까? 그렇죠.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걸이 되겠다. 그죠? 차라리 죽어 나걸이 되겠다고 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감녀가 뭐라고 대답하면서 끝내느냐. 진짜 펀치라인이죠. 아주 임팩트가 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녀는 달 말고 나걸 말고 달 대신에 굳은 비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첫 번째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형식을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문제로 보통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말고 내용 이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감녀, 을려를 구분했을 때 감녀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을려가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조금 이상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식의 문제 설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적용을 한다면요. 자, 어쨌든 내용 파악과 일치와 관련된 학습활동 하나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저번 시간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면, 적당히 소화를 했다면 첫 번째 학습활동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습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학습활동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자, 나궐이랑 구잔비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 끝자락에 후반부에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그 PPT라든가 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충분할 겁니다. 굉장히 깊게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미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괄호 1, 2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을려가 찰하리 시어디여 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허투루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어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면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란 말을 언제 쓰는지, 차라리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참고해 봤을 때 가장 표준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나마 이게 낫다 라는 식의 문맥에서 쓰인다 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가장 최선, 최고의 선택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러한 문맥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임과 제외하고 예전처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임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별다른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가지고 님과 어떻게든 이어지고 싶다, 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식의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을려가 차라리 시어디어라고 말한 까닭은 일단 살아서라는 문맥이 중요할 것 같아. 살아서 임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없었기 때문이다. 살아서 임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았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이 어땠겠어? 너무 슬프겠지.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임을 못 만날 바에 차라리 죽어가지고 나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쉽죠? 쉽죠? 네. 그 다음 2번 나궐과 구잔비의 의미 차이 같은 거는 정말로 저번 수업 내용을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를 자꾸 훌쩍거리게 되네요. 네. 자, 소가로 3번. 소가로 3번. 자신이 만약 감녀라면 을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줄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제가 이걸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이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걸 말해주는 친구한테 상품을 주고 싶었어요. 재밌잖아요. 재밌는 활동이잖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완벽하게 문학을 한번 수용해보는 거예요. 나이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독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감녀라면 마지막에 을려가 차라리 나궐이나 돼가지고 임 개신창에 비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감녀라면 뭐라고 대답했겠느냐. 자, 굉장히 재밌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일찍 말해줄게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발표를 잘 해준다,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뽐낸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답이 있다면
제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꼭 칭찬해줄게요. 칭찬해줄게요. 뭐 추파춥스 같은 거랑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자신이 만약 감리라면 인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말을 해줄지 말해보자, 써보자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달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3번엔 좀 읽을 거리가 있네. 자, 3번으로 같이 넘어가서 면밀하게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활동 3번입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죠? 뭐 저보다도 글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잠시 어둡게 바꿨습니다. 괜찮죠? 자, 3번 활동.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송민국 창작 당시 작가의 처지 밑줄해줘야죠. 어떤 관점이에요? 비평적 맥락 중에 작가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 시대 상황, 당연히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렴. 그것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문학작품의 보기형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왔죠. 기출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낸 실제 기출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보기에서 어떤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작품의 내용, 그리고 그 뒤에는 작품의 내용을 보기의 맥락에 따라서 적절히 감상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는 거냐, 어떤 감상의 훈련을 하는 거냐, 이런 식의 텍스트를 본 다음에 여기 나온 내용과 송민국의 작품 내용을 계속해서 연관짓는, 말하자면 송민국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 어떤 안타까움의 정서들을 실제 정철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는 그런 감상의 훈련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학습 활동인 겁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걸 읽어보죠.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맥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정철은 1583년 48세 때 뭐 중요한 내용 아니지. 뭐 몇 달인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예조판서 꽤 높이 올라갔어요. 엄청 높이 올라갔는데 누구의 탄핵을 받았대? 동인 정치 세력입니다. 그죠?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은 알 거예요. 동인이라는 정치 세력의 탄핵을 받았다. 자, 정철 뭐 하고 싶은 사람인데 예조판서까지 됐으면 임금하고 엄청 가까웠던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동인이라는 정치적인 세력이 탄핵을 했단 말이야.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어떤 건지 대충 알죠? 그냥 파면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 높은 벼슬에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러면 임금하고 가까워져 멀어져?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러면 동인은 정철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세력이 될 거고요. 탄핵받았다는 상황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송민국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건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다 하면은 이런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엮어줄 수가 있다는 거고, 나와 임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대상이 있다면 동인의 상징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직을 잃었어. 비슷한 거죠. 탄핵이랑 비슷한 거죠. 거의 같은 거죠. 부정적인 상황. 창평으로 돌아가서 4년 동안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은거가 뭐예요?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죠? 숨어 지냈다. 이 시기에 가사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을 지었다. 첫 시간에 말했듯이 삼위인국이 먼저 있은 뒤에 송미인국, 그 속편으로서 송미인국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막 얘기 나와요.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는지, 뭐 선조다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뭐 선조가 굉장히 정철을 예뻐했답니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다시 쭉 읽어보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부터 해보자고요. 송미인국에 등장하는 임과 화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 이거 이미 다 너무 알고 있죠.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임은
선조일 거야. 그죠? 이 상황을 보면 관직을 잃고 가가지고 사미인국과 송미인국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워할 대상은 선조일 거라고요. 그죠? 임금이겠죠. 저 뭉뚱그려서 말한 임금일 텐데 이 맥락에서는 분명히 선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화자는 누구냐? 화자 당연히 정철이겠죠. 물론 화자를 감려와 을려로 구분한다면 을려가 좀 더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맥락을 가져올 수가 있냐면 작품은 정철이 혼자 쓴 거잖아요. 감려, 을려 모두 다 정철의 내면이 반영된 존재라고요. 그죠? 그렇게 크게 본다면 감려, 을려 모두를 정철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지역적으로 보자면 을려가 곧 정철이 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 이런 좋지 않은 작가로서 좋지 않은 선배로서 좋지 않은 상황이 송미인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 맥락을 가지고 어떤 적혀있는 문장을 가지고 식구를 가지고 그냥 이 당시의 상황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가 있다. 아까도 기출문제에서 5가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죠? 한 2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천상 백옥경을 어디에 이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천상 백옥경을 이별했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관직에서 탄핵을 받아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옥황상제,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옥황상제가 계신 하늘의 수도를 이별하고 적강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관직을 잃은 상황과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모첨 찬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누웠다라는 맥락이 나오잖아요. 모첨 찬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싸늘한 초라한 어떤 그 상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평에 돌아가서 은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직을 잃고 창평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상황들, 또 다른 마음들, 또 다른 정서들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정서들은 수많은 정서와 내용들은 송민국에서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훈련해 봐야 됩니다. 직접 송민국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이런 상황과 연관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독해하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해요. 혹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송민국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상황과 대응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맞나요? 확실하지가 않네요.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립니다. 그죠? 스스로 훈련해 보시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요. 3번 비슷한 맥락에서 송민국에서 작가가 자신이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때 작가의 태도가 어떠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동인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의 반대 세력이에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적대적인 관계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반대 세력은 뭘 하겠어? 반대 세력은 글이 안 나오네요. 이게 라이브는 아니지만 묘미죠. 작가라기보다 화자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임의라고 썼으니까. 자, 작가의 반대 세력이라면 이걸 작품으로 끌고 오면 이 작품 내에서 임과 화자의 사양을 방해하는 존재들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어떤 방해물의 이미지, 장애물의 이미지, 어떤 시어로 나타났는지, 어떤 시어로 상징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죠.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장애물의 이미지, 방해물의 이미지 우리 이미 공부했다고요. 그죠? 쉽다. 그럼 그때 작가의 태도는 당연히 너무 간절하게 임을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얘네 때문에 높은 산에 겨우 올라가도 볼 수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배도 못 띄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미 감상할 때 다 했습니다. 답답했겠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답답했을 것이다. 답답함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송미인국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뭐겠어요? 일단 정치적인 반대 세력 때문에 탄핵을 받았어. 말하자면 작가 입장에서는 모함을 받은 거죠? 그럼 나 나쁜 놈이에요 말하고 싶었겠어? 아니면 나 사실은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말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가 첫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님하고 임금님하고 선조님하고 선조하고 왕하고 친했으니까 저는 여전히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심이 가득한 신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충심의 강조 정도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 모의고사에는 뭐 사자성어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럴 때면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일편단심이라든가 뭐 영군지정 이런 것들도 같이 엮여서 나올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호 텍스트의 활동을 한번 해봤고, 상호 텍스트는 아니고 비평적인 맥락을 끌어오는 활동을 해봤고,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에는 다른 작품과 상호 텍스트적으로 엮어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87페이지입니다. 일단 활동의 발문에 체크를 해보죠. 송미인국과 다음 두 작품을 밑줄이죠. 비교하여 감상하자. 비교한다는 건 원래는 뭐 공통점을 찾는 활동을 말하긴 하지만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읽는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도움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요합니다. 미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임금을 뜻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고사에서, 그죠? 그래서 미인이라고 여기서 미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네를 최대한 어떻게 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자.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자, 잠깐 동안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하지 마라 할 때 마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시름, 이자하니 이 시름을 읽고 싶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거는 감정어잖아, 그치? 시름이라는 걱정에 가까운 부정적인 정서가 나오죠. 부정적인 정서가 나오고, 근데 마음에 맺혀 있어가지고 골수까지 사무쳐요. 엄청 뼈저리게 뭔가 시름이 가득합니다. 편작이 여리온들 이 병을 어찌하리. 이 시름은 마치 병과 같아요. 그쵸? 이 시름은 병과 같아. 편작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명의래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 데려다 놔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본질적인 문제, 임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내로라는 의사들 됐다가도 안 돼. 어이구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그쵸? 여기 제대로 나오죠? 나라는 어떤 화자와 임이라는 대상이 제대로 나오고 임의 탓이다 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당연히 임의 탓이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내 앞에 임이 없으니까, 임과 지금 이별해 있는 상황이니까 임 때문에 이런 병, 시름이 자꾸 나고 있는 거죠. 그죠? 차라리 죽어져서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다, 그지? 차라리 시어디어 라는 표현 기억나죠? 근데 얘네 죽어가지고 뭐 된대? 법나비가 된대. 다른 게 된다고 하네. 일단 차이점. 표현 자체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법나비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그냥 나비가 돼가지고요. 막 꽃나무 가지마다 다 앉아요. 다 앉아가지고 그 꽃향이 묻을 거 아니야. 날개에, 그지? 여러분들이 꽃밭에서 놀고 나면은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꽃향이 뵐 거 아니에요. 그죠? 나비가 돼가지고 그 향을 묻혀가지고 그거 어디에 옮겨? 임의 옷으로 옮긴대요. 얼마나 지극한 마음입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꽃향을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 닿겠다. 임이야 나인 줄 모르겠지. 당연히 나비가 와가지고 앉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그냥
임을 쫓으려 한다.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그죠? 이미 나를 몰라봐도 나는 계속해서 임에게 가서 꽃향을 묻힐 거야. 나의 마음을 전할 거야가 되는 거야.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 자체가 엄청나게 함축적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너무 막 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서 이 어떤 의미겠구나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도 한번 읽어보죠. 구런의 이소라는 작품인데, 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어보면, 자,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임이 나오죠? 임은 내 마음 아니 살피네.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지? 아니 살피고 도리어 모함만 믿는데요. 뭔가 모함을 받았다라는 방금 봤던 정철의 작가론적, 반영론적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진노하시누나 엄청 화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직원이라고 하면 대놓고 이제 올바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고지고대로. 이게 별로 안 좋을지 알긴 아는데 차마 안 할 수는 없고요. 맹세코 하늘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임 때문이다. 오직 임 때문이다. 송민국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송민국에서는 나의 탓이요. 아, 이건 조물의 탓이요.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오직 임 때문이래. 그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나는 임과의 약속을 믿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돌아서 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딴 마음을 가졌대요. 약속과 딴 마음은 완전 다른 대조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좀 쿨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않지만 하지만 나는 그 이별 어렵지 않아. 하지만 임의 잦은 변덕은 가슴이 아파. 어쨌든 안 좋은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이진 않죠.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친구 4명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왼쪽부터 보면 정철이 3인국을 짓고 이어서 송미인국을 지었다고 해. 우리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두 작품 모두 밑줄이죠. 임과 이별하여 슬퍼하는 여인이 등장한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걸 굳이 요즘 시대의 여인이라고 특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전통적인 관점에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그 다음 3인국과 송미인국 모두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겠다고 했죠.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다? 임과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공통적이야. 근데 구런의 이소 얘기도 하죠. 세 번째 애가 구런의 이소도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네. 알고 있죠? 읽으면서 우리 파악했죠? 그런데 실속 화자의 태도는 좀 다른 것 같아. 차이점 우리 체크해봐야죠. 네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맞아. 송민국의 화자는 뭐라고 했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에요. 그죠? 자신의 탓으로 돌려. 그죠? 근데 이소의 화자는 뭐라고 해요? 지적하고 있지. 임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읽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방금 86페이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맥락이 제시된다면 이 가작품이나 나작품 역시도 이 시어나 식구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반영론적으로, 작가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 독해할 수가 있다. 그런 훈련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접하든 간에 혹은 어떤 작품을 감상하든 간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깊게 심층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이제 88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는데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감상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저번 사녀와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맥락을 참고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해보자 하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한 부분은 다 체크할만 해요. 꼭 다 여러분들이 쭉 섬세하게 면밀하게 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88페이지의 내용들은.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송민곡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정철의 가사고 거기 어떤 뭐 당파 싸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방금 맥락을 통해 다 확인했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3위인곡 앞서 지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함께 전후 미인곡이라 불린다. 두 작품은 밑줄이죠. 두 작품은 다 같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체크죠. 충신연주지사. 뭐 연군가 충신연주지사 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다. 어렵지 않지. 쉽다. 송민곡은 사음보를 일행으로 보아서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뭐 음수율이 어떻고 뭐 두 사람이 대화고 뭐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존재들로서 모두 작자의 분실이다. 작가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는 거겠지 당연히. 아까 다 말한 겁니다. 그죠? 이러한 대화체, 뭐 어떤 형식의 특징 다 아는 거고요. 문학적 창의성을 잘 보여준다. 너무 뻔한 얘기들, 우리 다 아는 얘기들. 어렵지 않죠? 예, 그냥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찾고 김만중은 항상 빠짐없이 나오곤 해요. 정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만중이라는 사람의 서포만필이 항상 인용이 되는데 여기서 뭐 정철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가수 작품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노랫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항상 같이 인용이 되는 사람이고 그렇긴 한데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한번 부분만 제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줄 끝쪽에 그것을 한자로 베껴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베껴낼 수가 없다. 앞에 우리나라의 이소다 방금 봤던 건데 아무튼 한자로 베껴낼 수가 없어요. 왜? 특징이 뭐였는데요? 우리 말을 굉장히 잘 구사했기 때문에 한자로 그걸 그대로 옮기기가 참 어렵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단 중략 이후에 두 번째 줄 민간에 나무하는 아이나 물 깃는 아낙네들이 소리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 라는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김만중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말을 정말 아름답게 잘 구사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밑에 역걸기 작품으로 정과정과 만분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분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굉장히 빈출되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파일, 제가 만분가 파일을 같이 올려드렸는데 그 내부적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독해를 해보시고 또 만분가와 송민곡의 관계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최초의 유배가사고 송민곡 역시도 유배가사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 3위인곡과 송민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리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 역시 방금 우리가 3위인곡과 송민곡을 비교했던 것처럼 만분가와 송민곡도 역시 여러분들이 비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분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송민곡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부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룰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송민곡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손병석 선생님께서 유자소전을 시작해 주실 거예요.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